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은 좀 내용이 깁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군가 제게 20년 전에 이 내용을 얘기해 줬으면 저는 지금쯤 대한민국 최고의 슈퍼 개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존 리시라는 분이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식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다. 오늘 그 얘기를 좀 더 깊숙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젊은 층이 있고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죠. 젊으신 분들이 이 투자법을 앞으로 평생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최고의 자산가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배가 어느 정도 있으셔서 지금 노후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 투자법을 실천하시게 된다면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를 맞게 되실 겁니다. 제가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주제는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실천, 투자는 실천입니다. 자, 이 실천을 위한 정확한 실천 과제는 저평가 성장주 투자입니다. 이 부분을 뒤에서 본격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 자, 이 세상에는 투자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돈을 많이 버는 투자. 그쵸, 많죠. 다들 그 투자예요. 근데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이 뭘까요? 이거부터 정립하고 들어가죠.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식 투자의 목적이 정확하게 없어요. 그냥 돈 버는 거. 아니요. 돈 버는 것은 그냥 수단입니다. 돈 벌어서 그걸 가지고 어디에다가 쓰느냐, 이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가령 제가 20대 때인가요? 주식으로 돈 벌면은 좀 차를 바꿨으면 좋겠다, 좋은 옷을 입었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었어요. 그럴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관점이 좀 가벼워요. 그런데 지금처럼 나이가 50대 중반 이후가 됐다라고 한다면은 주식 투자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벌면 그 돈을 써야 될 때가 따로 있어요. 진짜 목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나이부터 또 따져봐야 돼요. 연령층에 따라서 주식투자의 목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TV에 그 PD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 시청자분들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의 연령대가 평균이 50대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60대, 그 다음에 40대였습니다. 요즘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이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평균 나이 50대 이상이면은 투자 자금의 목적은 노후 준비 자금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아마 20, 30대 연령층은 다르겠죠. 근데 보통 50대 이상이면 아마 노후 준비 자금일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게요. 왜 노후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자살률 3배입니다. 지금까지 그 10년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요? 첫 번째,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40.4%. 두 번째, 아픈데 병원에 못 가서요. 왜 못 갔겠습니까? 그것도 경제적 어려움이죠. 세 번째, 3위가 친구하고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돈이 있었으면 친구하고 가족과 멀어지겠습니까? 노인 빈곤율 독보적 1위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30대 여러분들, 40대 여러분들, 이건 남일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자식들한테 지금 학원비로 지금 사교육비로 다 퍼주고 있잖아요. 그건 남일 아니에요. 이분들이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심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절체절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접하나요? 지금 노후라는 단어 옆에는 절체절명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예전에는 노후 그러면 좀 이게 심각한데, 노후 좀 걱정인데, 아니요, 요즘 100세 시대를 맞아서 절체절명입니다. 이 뜻은 사전을 보니까 궁지에 몰려서 살아날 길이 없게 된 막다른 처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접한 노후가 지금 이래요.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의 목적은 이미 나왔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인데 좀 잊기 싫죠. 생각하기도 싫죠. 근데 우리가 맞닥뜨려야 될 상황입니다. 우리 주식 투자의 목적은 걱정 없는 노후, 행복한 노후입니다. 제가 이런 말을 가끔 해요. 인생의 전부는 돈이 아니었어요. 근데 노후의 전부는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걱정 없는 노후하고 행복한 노후의 차이는 전 금액의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그 자료에 의하면은 부부 합산 한 25억 정도가 있어야지 노후 자금이 된다고 합니다. 25억이 있으면은 근데 그냥 생활 자금이고 그 이상이 있으면은 행복한 노후가 될 수 있다. 왜? 남들한테 베풀 수 있으니까. 행복은 남들한테 베풀 수 있어야지 온다라고 하는데 그 이상이 돼야지만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놓고 볼 때 현실이 좀 냉혹하죠. 그래서 앞단에서 절체절명이라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투자해야 될까요? 50대 이상. 저는 그렇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 연령대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50대 이상이면은 이제 회사에서 조기 정년퇴직을 하게 되고 수입이 뚝 떨어지잖아요. 과거 20, 30대는 잃어도 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있는데 50대 이상부터는 물론 이제 자영업이라든지 사업을 특별하게 하시는 분들 제외하고선 특히 금수저들 제외하고서는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잃으면 끝장이에요. 복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법을 돈을 많이 벌지만 리스크가 있는 투자법은 안 돼요. 돈을 적게 벌더라도 꾸준히 자산이 증식되는 투자법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무게중심을 우리가 어디에다가 두느냐. 지금부터 이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잃지 않는 투자법을 어떤 투자법이냐?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집부터 일단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잃어요. 어떻게 한다? 주식시장에 행운을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 대박, 단기 급등, 일확천금. 우리가 살면서 행운이라는 게 있었나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죠.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노력한 만큼 보답이 없었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하는 것보다 더 이상 뭐가 들어왔나요? 주식시장에서 행운을 찾는다는 것은 이건 너무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이런 거죠, 이런 거. 주식시장에 이런 게 없습니다. 아, 있다고요? 물론 신의 은총을 받으신 분들이 있죠. 왜? 로또에서도 1등 당첨자는 매주 나오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분이 우리가 아니란 얘기죠. 로또처럼 우리가 로또에 인생을 걸지 않는 이유가 확률상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주식시장에는 모두들 내가 로또 1등 당첨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돼요. 여기서부터 무너집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잃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투자한다? 비록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벌 수 있는 수익.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거 안 돼요.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소위 증권 전문가라는 사람이 차트를 가지고 소위 쓰레기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게요. 자, 차트라는 건 본질적으로 과거의 주가의 흐름을 가지고 현재 주가하고 비교를 해서 현재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예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틀렸어요.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왜? 과거의 주가의 흐름은 그 당시에 실적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실적과 밸류에이션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래서 주가 흐름이 나왔는데 왜 지금 주가는 과거의 그때 주가하고 비교를 합니까? 지금 주가는 지금의 실적과 비교를 해야죠. 벌써부터 엉터리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가지고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 있다고요? 예, 로또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확률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지 굉장히 예외적인 걸 가지고 맞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죠. 예. 저는 그 서점에 있는 기술적 분석 책들 보면 다 쓰레기 더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22년, 23년 동안 투자를 하면서 15년을 인생을 허비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허비를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추천 뉴스 모두 비싸요. 싼 종목들은 뉴스에 안 나옵니다. 컨닝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던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투자하죠. 자, 차트를 보고 21선 위에서 주가가 늘면서 재료가 있고 기관하고 외국인들 수급 3일 연속 순매수하는 종목을 사면은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이 나더라.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이 이렇게 투자를 하죠. 돈 번 사람 있으면 이름 좀 대보세요. 안 되잖아요. 수십 년간 해봤는데 안 되잖아요. 이걸 안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진짜 본질적인 것을 안 봤기 때문에 그러죠. 넘어갈게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뜯어 말리지 마세요. 주변 근처에 가지도 마십시오. 언젠가 이분들이 돈 빌려달라고 여러분들한테 오실 겁니다. 만약에 50대 이상이 아직도 이런 짓을 하고 있다. 이분은 그럴 리는 없겠죠.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위험해요. 이게 제가 드러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현명한 사람들도요, 주식시장에 무슨 재미를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 주식시장은 굉장히 진지하고 심각합니다. 재미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줄 아세요? 주가가 10배가 올라가는 종목도요, 10% 먹고 끝내요. 왜? 지루하고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못 들고 가요. 이건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정회원분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심심풀이로 주식 투자하지 말아라. 정말로 진지하고 심각하게 투자해라. 우리 노후가 걸려있다. 재미를 보려면 딴 데 가지고 재미를 보셔야죠. 게임을 하신다든가,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그냥 술을 드신다든가, 취미를 가지셔야지. 주식시장에서 주식 매매를 취미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막연함. 우리 당구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당구 친 적 있잖아요. 근데 초보자들이 특징이 뭐죠? 당구 30 치시는 분들. 잘 각을 못 재니까 대충 빡 쳐가지고 그냥 대충 치고 쫑 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쵸? 초보자들이 그렇죠. 네. 그냥 아무거나 대충 사가지고 오르겠지라고. 막연함. 이런 분들은 의미가 없어요. 떨어지면 그냥 손절이잖아요. 일단 사고 나서, 그쵸? 뉴스 보고. 좋아 보이는데, 이거 개인적인 생각이잖아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습니다. 명확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팩트가 있어야 돼요. 이건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모르면 투자하지 말자, 모르면 추천하지 말자. 이게 제 투자 1계명입니다. 저는 10계명 이런 거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좋은 종목 사가지고 오를 때까지 기다리자. 두 번째, 모르면 추천하지 말자, 투자하지 말자. 자, 지금까지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짓입니다. 지금까지는. 투자의 정도는 없지만 하지 말아야 될 짓은 있는 것 같아요. 앞단에 있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런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누군가 와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15년을 저걸 가지고 인생을 허비를 했습니다. 아직도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좀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긴가민가시죠? 여러분들은 시행착오를 하시더라도 저처럼 15년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한 5년만 하시다가 그때 그 사람이 그랬지. 이제라도 탈출하자. 예. 아직도 그 쇼생크에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탈출을 했는데 아직도 거기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15년 만에 탈출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래요.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데 어쩌다가 한 번 벌고 어쩌다가 잃고 벌고 잃고 이건 아니잖아요. 누적적으로 돈이 계속적으로 쌓아 나가는 게 우리가 목적입니다. 목표이자. 자, 그러면 기본 전략이 뭐다? 일단 안전해야 돼요. 안전이라는 것은 돈을 잃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잃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해서 고수익을 얻어야 돼요. 자,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그쵸? 아니, 어떻게 안전한데 고수익이냐? 사회 통념상 안전한 것은 수익이 안 좋다라는 거하고 똑같고 수익이 좋으면 리스크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죠. 틀렸습니다. 시장에 통념이 있어요. 우리가 펀드를 가입하면 그래요. 야, 너 고수익을 원해? 너의 취향은 뭐야? 고수익을 원해? 그러면 옆에 기분 나쁜 게 붙어 있어요. 고위험.
과연 이럴까요?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과연 이럴까요? 이거 말장난 같더라고요. 진짜 이럴까? 이상했어요. 왜 수익이 좋은데 왜 꼭 위험해야만 하느냐? 수익은 좋은데 안전한 것은 없을까? 저는 항상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첫 번째 성공 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해답을 말씀드릴게요. 안전하고 고수익이면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이자가 연간 20%, 30%예요. 은행 이자는 확정금리이기 때문에 안전하죠. 이자가 20, 30%면은 고수익이죠. 무조건 거기다가 적금 들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까지? 평생. 안전하고 고수익이니까. 그쵸? 근데 우리가 주식시장은 안전하지 않고 고수익의 기회는 있겠지만 안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투자를 못하고 돈이 10억이 있어도 1억밖에 투자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후? 아유, 그 위험한 데다가 무슨 노후 자금을 투자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공 투자 조건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찾아다니려고 책에도 안 나오고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주식 투자로 돈을 제일 많이 번 사람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기자 출신이었기 때문에 일단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안 만나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선배님,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만났습니다. 첫 번째 만난 사람은 7천만 원 가지고 2천억을 번 박용욱 씨입니다. 여의도에서 만났습니다. 물었어요. 다른 취재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질문했더니 좋은 기업을 장기 투자한다는 거예요.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아니,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껏 한다는 얘기가 지금 좋은 기업에 장기 투자한다고 이렇게 따분하고 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분한테 그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맞았어요. 좋은 기업을 사서 장기 투자해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분은 그 카이스트 교수, 화학과 교수셨습니다. 대전까지 내려갔어요. 비 오는 날. 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좋다라고 얘기했다가 주가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좀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좀 빠지고 그러는데 보통 그냥 좋아서 샀어요. 보통 이러는데 저한테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 종목이 정말 좋대요. 내 종목이라고 또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기업 분석을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했길래 이런 말씀을 하시냐. 좋대요. 아무튼 좋은 종목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대구에 내려가지고 손명환 씨 만났습니다. 아까 이 김봉수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교수님은 이제 그만두셨는데 4억 7천만 원 가지고 4.7억 가지고 7년 동안에 500억을 만드셨어요. 이건 지분 공시에 나와 있는 겁니다. 정확합니다. 제가 다 계산을 다 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손명환 씨, 이분은 7천만 원 가지고 1,000억 정도를 만들었어요. 900 몇십억 벌었다는데 한 계산해 보니까 지분 공시를 보니까 1,000억, 지분 공시 외에 있는 종목까지 포함하니까 그 정도 버셨더라고요. 이분은 지금은 별로지만 앞으로 좋아질 기업에 투자한다.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메리츠 이 TV에 자주 나오시죠. 조니 씨는 상징적인 의미로 좋은 기업 10년 보유해라. 그냥 다른 얘기 또 얘기하잖아요. 짜증을 내세요. 왜 같은 말 똑같이 하게 하냐. 좋은 기업 10년 보유하면 된다. 이분은 만나본 적은 없지만 방송에 나와서 좋은 기업 장기 보유한다. 피터 리치 좋은 기업을 싸게 산다. 자, 공통점이 나왔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모두 좋은 기업을 샀다라고 그래요. 나쁜 기업을 사겠습니까? 근데 어디 가서도 그렇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기업 사면 됩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약간 좀 뭐라고 그러나 좀 실망했습니다. 뭔가의 기법을 찾았거든요. 나는 지금 조급하고 나는 지금 급해요.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되고
내 노후가 얼마 안 남았고 난 좀 있으면 회사에서 잘려요. 빨리 돈을 모아야 돼. 근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와가지고 좋은 기업 사가지고 그냥 오랫동안 보유해라. 근데 이 말이 정답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좋은 기업이 뭐예요? 좋은 기업이 뭐예요? 좋은 기업 알아야 돼요. 진짜로. 왜? 그들은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떼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도 떼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기업이 뭔지도 몰라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저는 좋은 기업에 오랫동안 들고 있어라 그러는데, 좋은 기업에 투자해라 그러는데, 그때 당시 좋은 기업이 뭔지 그 개념조차를 몰랐던 거예요. 좋은 기업이 뭘까요, 여러분들? 주식 투자자한테 한번 이렇게 딱 해봐요. 좋은 기업이 뭘까요? 그러면은, 대기업? 해외 진출한 글로벌 기업. 뭐 좋은 기업, 외국인이 사니까 좋은 기업이겠지. 뭐 기관들이 매수하고 이거 좋은 기업 아니에요? 기술력 좋은 기업. 좋은 기업이겠죠? 유명 브랜드 있는 거. 미래 가치 있는 거. 여기 죄다 낚이죠. 현재적 가치도 모르고 미래 가치만 쫓는 분들. 자산 가치.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웃긴 게, 주식 투자를 안 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업이 뭐냐고 그러면 대답이 딱 나오는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기업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해요.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이걸 몰랐던 거예요. 자, 기업의 목적은 뭐예요? 기업의 창립의 목적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장사하시는 분들, 장사 왜예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뭐 자기 성찰을 위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돈 벌어서 자기 자신 먹이 살리려고. 기업은요? 돈 벌려고요. 두 번째 이유, 돈 벌려고. 세 번째 이유, 돈 벌려고. 무조건 돈 벌려고요. 자, 그러면은 좋은 기업이란 게 뭘까요? 돈 잘 버는 기업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할까요? 돈을 잘 번다는 의미는 과거보다 지금 돈을 더 많이 번다는 겁니다. 즉, 성장한다는 기업입니다. 투자의 대가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디에 집중을 했다? 차트, 이평선,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 미래가치, 테마. 그 사람들은 지금 현재 떼돈을 벌고 있는 기업, 그리고 앞으로 돈을 더 많이 벌 기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했어요. 인생이 슈퍼리치들 있잖아요. 몇천억 번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저는 거기서부터 갈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단순한 철학부터. 주식시장의 영원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실적이 오르면 주가가 올라가요. 이거는 당연한 상식이죠. 이거는 우리나라 어떤 프로 스포츠 이쪽 시장에서도 해당이 되죠. 선수가 몸값이 올라가려면 뭘 잘해야 돼요? 성적이 좋아야 되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몸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자기의 가치를 성적으로,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지 몸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기업의 가치가 증가하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기업의 가치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직원들도 그렇잖아요. 일을 잘한 직원들, 성과를 잘 내고, 우리 영업 세일즈맨들, 영업을 잘하고 성과를 잘 내면 몸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여기에만 집중을 했어요. 우리는 엉뚱한 데 집중했죠. 저는, 과거에, 저는.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갑니다. 기업의 가치, 실적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거죠. SK하이닉스, 실적이 떨어지니까 주가가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올라가니까 주가가 올라가고. 포스코, 경기가 안 좋아져가지고 철강 수요가 떨어지고, 철강 가격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다시 철강 가격 상승에 따른 철강 가격 수요 증가에 따른 영업이익 증가가 일어나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현대차,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떨어지고. LG와 이런 비교는요, 우리나라 상장기업 모두 통째로 다 갖고 와도 비교 다 똑같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어떤 말도 안 되는 테마 때문에 실적과 무관하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있죠. 그 예외적인 거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일반적인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전 세계가 다 동일합니다.
근데 왜 우리 눈엔 이거 안 보였을까요? 성공 투자의 조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이런 거 아니에요. 시황 분석 이런 거 아니에요. 못 맞추잖아요. 테마주를 우리가 뭐 선물 옵션 투자합니까? 수급 분석 아니에요. 돈 잘 버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걸 놓치고 다른 거를, 이게 메인 요리입니다. 이걸 놓치고 다른 거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 무게중심을 가져가야 될 걸 모르고 다른 옆에 있는 소음에 집중을 했던 거죠. 두 번째 성공 조건이 있어요.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결합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뭘까요? 싸게 사야 돼요. 제가 이 얘기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강구하는 게 이거예요. 그나마 실적을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번째 강구하는 거, 비싸게 사요. 실적 좋은 종목을 비싸게 사면 그게 뭡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유통업자들 얘기를 제가 가끔 하잖아요. 유통업자들은 본질이 뭡니까? 아무리 좋은 종목도요, 아무리 좋은 상품도 도매가에 싸게 떼어와가지고 제값에 넘겨야지 자기가 마진을 챙기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종목도 싸게 사오지 않으면은 마진을 못 남깁니다. 싸게 사는 게 중요해요. 주식시장의 영원의 불변의 법칙 두 번째. 싸다. 저평가가 강할수록 안전합니다. 이렇게 두셔야 됩니다. 이걸 몰랐어요, 저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안전하면서 고수익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있습니다. 안전과 고수익이 만나는 것은 실적이 점점 좋아지는 것을 싸게 사면 돼요. 세상에 이런 게 있죠. 싸고 좋은 게 어디 있어? 이런 말 있죠. 주식시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시장이에요. 싸고 좋은 것들이 넘쳐 흐릅니다. 기업의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그런 기업이 소외가 돼서 시장에서 무시를 당해가지고 싸게 거래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시장에서의 관심은 한쪽으로 치우치기 때문에 그 반대편에 있는 쪽은 항상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저평가가 되는 분야가 항상 존재합니다. 돈 잘 버는 기업을 쌀 때 사면 돼요. 표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증가해요. 점점 매년 증가해요. 그러면은 기업마다 어떤 기업들은 실적 성장 대비 비싸게 거래가 될 때가 있고 같은 기업이라도 어떨 때는 싸게 거래가 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적정주가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까? 여기서 사는 게 맞습니까? 쌀 때 사야죠. 근데 보통 여기서 사죠. 이때 뉴스가 많이 나오거든요. 비쌀 때. 이미 사람들이 많이 샀고, 그렇죠. 기관들도 많이 사고 외국인도 많이 사고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굉장히 많이 오르니까 그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적 대비 싼 종목들은 뉴스거리가 안 돼요. 평생 실적 성장하는 기업을 쌀 때 사게 된다면은 이게 바로 돈 잘 버는 기업을 쌀 때 산다. 이게 바로 안전하고 고성장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법은 이미 검증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거 아십니까? 주식 투자, 주식시장의 전 세계 투자의 대가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여기서 나왔어요. 짐 로저스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책을 쓰신 걸 제가 이제 읽어봤는데 내가 3대 투자자가 됐는데 세계적인 투자자가 된 비결을 얘기를 하는데 딱 한 줄. 단지 싸게 산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분은 단지 어떤 사물에 대한 가치는 이제 계산을 했죠. 그 적정 가치는 계산해 놓고 이게 지금 싼지 비싼지만 따져본 겁니다. 다 싸게 샀어요. 싼 거에 집중했습니다. 이제 이분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 싸게 사는 거 어렵죠. 처음엔 싸게 샀는데 이제는 성장하는 기업을 좀 비싸게 사더라도 오랫동안 들고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산 시점은 결국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싸게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갑자기 제가 느닷없이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랬죠. 좋은 기업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따분하게 들리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수치화해 봤습니다. 10년간 30배 자산이 증가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실천할 의향이 있으시죠? 그쵸?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평균 수익률 40%를 매년 실천을 하게 된다면 자산이 29배가 돼요. 이게. 이 방송에서 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 사기꾼 얘기를 좀 듣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제 직업을 얘기한다면 뭐 과거에는 뭐 어디 다녔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방송, 이 유튜브에 나와서 제 직업은 뭐냐? 그냥 주식 장사꾼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근데 저한테도 알량한 자존심이라는 것도 있고 작은 양심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제 이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이것을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습니다. 요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누구한테는 연평균 40%가 엄청나게 큰 수익률이고 누구한테는 애게 지금 장난하냐? 지금 뭐 이런 수익률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목표는 이겁니다. 연평균 40%의 수익률을 꾸준하게 증식을 시켜가지고 10년간 29배의 자산을 증식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지금 8년 동안 실천하고 있습니다. 8년 차입니다. 다른 분들께 지금 이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저것을 어떻게 달성을 했느냐, 그리고 저것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느냐, 그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는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산다라는 그 얘기죠. 저평가 성장주를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요. 지금까지 나온 투자법 중에, 현존하는 투자법 중에 최고의 투자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특히 노후 자산을 증식을 위한 필수 투자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돈을 잃어서는 안 된다. 안전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거기서 고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이 저평가 성장주는 세 가지 옵션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렇잖아요. 투자법 그러면 다들 고수익이라는 얘기는 합니다만은 빠져있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요거. 안전함이 빠져 있어요. 자, 요것이 결합돼야지 중요한 건데 그거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고수익의 원리입니다. 왜 고수익이냐? 일단 어떤 기업이 있어요. 실적이 20%가 증가해요. 순이익이.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그 기업의 시가총액은 20%가 증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 가치가 20%가 증가했으니까 실적이 20% 증가하면 기업 가치 상승에 따라서 주가도 20%가 증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을 만약에 30%를 싸게 할인된 가격에 사게 된다면은 무려 수익률이 70%로 불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실제 지금 연평균 성장률 20%씩 성장하는 기업들은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근데 지수 조정,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악재,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된다면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에 30% 할인된 가격이 사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이 경우 70%가 되는 거죠, 이게. 이러니까 고수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저평가 성장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굳이 테마 같은 거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수익이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왜 안전하냐? 자, 일단 실적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싸게 샀어요. 워낙 싸게 사니까 어떠한 악재를 만나더라도 주가가 떨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공매도 표적이 안 됩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떨어진 겁니다. 실적이 좋아졌는데 주가가 싼 거. 주가가 아직 안 오른 거.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은 공매도 표적이 안 돼요. 그리고 어떠한 악재가 나타나거나 지수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주가 하락이 크지가 않습니다. 하락된 주가는 곧바로 또 반등이 됩니다. 이러기 때문에 안전적이다 이런 거고, 이런 기업들이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비중확대로 나가는 게 맞겠죠. 실제 슈퍼리치들이요, 슈퍼개미들이 자기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지수 조정을 맞아서 매수했던 가격보다 더 떨어지잖아요. 그럼 밑에서 비중 확대를 합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이 주가가 안 그래도 싸게 샀는데 더 떨어지니 이건 박앤셀 종목이잖아요.
세 번째, 꾸준해요. 이 꾸준하다는 게 뭐다? 매년 이런 종목들이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나오고 그다음부터는 안 나오거나, 뭐 테마 같은 경우 그러잖아요. 어떤 분 뭐 소위 뭐 5G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미 주가가 테마가 형성이 돼가 주가 다 올라버리면은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저평가 성장주는 매년 쏟아집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도 저평가 성장주들은 좀 널려 있습니다. 종목 발굴이 쉽다는 얘기, 돈 벌기 쉽다는 뜻입니다. 이거. 그 매년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서 실천해 나갈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은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종목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자산 증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경험을 하고 지금 저희 회원분들하고 이미 실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쪽 시장에 들어와가지고 소위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게 된 게 이제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네, 저희 회원분들이 저하고 지금 현재 2017년도부터 함께 하면서 자산 증식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괜히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투자하다 보면 주가 하락을 만나요. 이거 제일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주가 하락을, 조정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난해 2021년도에 주가 하락이 작은 것까지 포함하면 7번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도 1분기 때 크게 나왔죠. 자, 보세요. 이게 코스피 월 차트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이게 월 차트이기 때문에 연간 단위로 큰 폭으로 한 번씩 떨어지고 다시 와요. 이게 보니까 경제 성장률 우리나라 연평균 3%씩 성장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매년 오르고 떨어지는 것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자산 증식이 가능해요. 자, 근데 여기서 약세장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약세장이죠. 현재 시점에서도. 돈 잘 버는 기업을 싸게 샀어요. 언제 샀다? 자, 돈을 잘 버는 기업을 언제 샀다? 싸게 샀어요. 근데 지수 조정이 일어나면요, 이런 종목들도 주가가 떨어집니다. 처음엔 저는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떨어지더라고요. 팔아야 됩니까? 50% 셀까인데요. 더 떨어지면 폭탄가인데요. 이럴 때는 전략은 두 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있거나 현금이 더 있으면 더 사거나.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저번에 물어봤습니다. 들고 계신 종목 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뭐 그까짓 거 더 사죠. 혹은 네, 죄 없이 떨어진 내 종목 밑에서 더 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전략이에요. 오히려 그분들은 조정장이 오기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럼 여기서 그걸 알아야 돼요. 처음부터 어떤 종목을 사야 된다?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도 좋아질 기업을 사야 되고요. 그 기업을 싸게 사는 겁니다. 이런 기업들은 지수 조정이 일어나면 겁을 낼 이유가 없어요. 더 사면 되니까. 연평균 목표 수익률 40%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2013년도부터 지금 이 투자법을 실천을 했어요. 왜냐, 그 전에 제가 슈퍼리치를 만나가지고 그분들이 투자하는 법을 사실 좀 전수를 받았습니다.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막 삼겹살 같이 먹으면서 소주도 이렇게 하면서 이 퍼즐을 맞춰가지고 결국은 얘기를 들었는데, 또 그분들이 읽었던 책, 감명 있게 읽었던, 그분들도 책 보고 배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읽었던 책들을 쭉 이렇게 봐가지고 저도 계속적으로 보고 밑줄 긋고 공부하고 이제 실천을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이게 됐어요. 이것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최근 8년간, 지난해까지 통계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40%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래서 왜 40%일까? 30%도 아니고 50%도 아니고. 가만히 보니까 제가 종목을 발굴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저는 EPS 성장률, 즉,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제 개인적인 그 고집이 있어요. 연평균 20% 이상인 기업. 연평균까지는 아니지만 20% 이상인 기업에만 저는 투자를 해요. 그 밑에 있는 기업은 투자를 안 합니다. 일단. 그 두 번째, 그 기업이 20%에서 적정 주가 대비 30% 정도 할인된 기업을 사요. 그러면 기대 수익률이 60%에서 보통 70%가 됩니다. 기대 수익률이. 그러면 제 포트의 수익률이 이게 돼야 되는데 100% 성공을 안 해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실패율이 한 20%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평균적으로
80%의 성공률을 보였고 20%는 실패를 봤어요.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줄 알았더니 실적이 고꾸라지거나 뭐 악재 같은 것들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중간에 종목을 편출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실적, 이런 수익률이 안 나오고 40%가 됩니다. 상승적 중률 80%를 기록하니까. 대충 이제 이렇더라고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릴게요. 40%의 수익률에 대한 가치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펀드 매니저한테 물어봤어요. 친한 펀드 매니저가 있어가지고 그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 이거 다 펀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외국인들 보면은 뭐 외국인들 직접 우리나라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신흥국 펀드 이런 저 가입한 자금들이잖아요. 그래서 1위 펀드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되냐 물어봤더니 1등 펀드가 연평균 한 15% 정도 된다. 그 1등이 아닌 펀드들은 이거보다 수익률이 더 낮다는 의미거든요. 그렇죠? 1등이 15%예요. 피터 린치의 마젤란 펀드, 이게 전설적인 그 펀드죠. 13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25%였습니다. 엄청난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펀드 측면에서 보면 굉장한 수익률이죠. 25%. 워렌 버핏 초기에는 50% 정도 수익률이었는데 자금 규모가 높아지니까 평생 평균은 지금 20%대가 됩니다. 저는 40%고요.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역시나 네가 제일 잘났다 이거지.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펀드보단 네가 높았다고 치자. 펀드 수익률이 엉망인 거 우리가 경험했으니. 근데 네가 감히 피터 린치보다도 더 잘났다 이거야? 감히 워렌 버핏보다도 더 잘났다 이거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피터 린치와 워렌 버핏이 만약에 저하고 동일한 조건이 아니죠. 이분들이 투자를 한다. 절대로 저의 수익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못 따라와요. 왜냐? 저한테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세요. 여러분들도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 무기를 갖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세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개인 투자자들이거든요. 워렌 버핏은 죽었다 깨나도 우리 수익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무기가 뭔지도 모르고 이상한 투자를 하고 계시더라고. 볼게요. 소액입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소액 투자자는요, 못 살 게 없어요. 다 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액 투자자는요, 저는 이래요. 우리나라에서 실적이 최고로 좋은데 가장 저평가된 종목, 요것만 얄밉게 최상위 종목들, 베스트 종목만 포트에다가 담을 수 있어요. 이걸 누가 얘기해요? 근데 워렌 버핏 못 담아요. 왜 못 담느냐? 그 얘기를 해볼게요. 자금 규모가 큰 기관 외국인들, 보통 펀드 그러면 수천억 원에서 수십조 원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워렌 버핏은 수백조 원을 가지고 투자해서 이런 분들이 특정 종목의 비중을 못 높입니다. 그렇죠? 잘해봤자 삼성전자예요. 잘 사봤자. 시가총액이 수백조짜리. 그렇죠? 시총이 낮은 코스닥 종목 같은 경우는 아예 엄두를 못 냅니다. 살려면 다 사야 돼요. 자금 규모가 크니까. 워렌 버핏이 저번에 TV에 나와가지고 인터뷰하는 걸 봤습니다. 어렸을 때 초기에 연평균 수익률이 50%였답니다. 왜냐? 완전히 극도로 소외돼가지고 거래량도 없는 종목들 있잖아요. 작은 종목들. 소외된 종목들. 이런 종목들만 골라서 샀습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50% 정도 수익을 냈는데 그다음부터 자금 규모가 커지니까 수익률이 20%대로 떨어졌다고 하면서 시청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수익을 더 크게 벌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자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자산 규모가 크면요. 매매에 제약이 있어요. 아무리 사고 싶은 종목도 그리고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종목을 사려고 그러면 한 달 내내 사잖아요. 자기가 사면서 자기가 주가 다 올리잖아요. 비싸게 사잖아요. 팔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팔면서 주가 다 떨어뜨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죠. 다른 얘기 해볼게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자, 성장주. 돈을 잘 버는 기업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20%씩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10배 성장률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연평균 한 2%에서 3%잖아요. 그러면 연평균 20%의 순이익을 달성하는 기업은 경제 성장률이 10배를 가는 거잖아요. 자, 이런 기업들은
대기업이 아니에요. 다 소형기업입니다. 소형주입니다. 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을 이미 우리나라 시장을 다 석권했어요. 그리고 해외 시장 다 진출 다 끝났지 않습니까? 다 일단락이 됐어요. 대형주들은 그래서 성장 못하고 맨날 뭐 환율이나 유가 뭐 원자재 가격에 영향을 받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신규 시장에 진출하거나 이런 경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소형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아직 제대로 석권이 안 됐고 해외 진출도 제대로 못 한대요. 그러니까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큰 기업들이에요. 소형주들이. 그리고 소형주들은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 가지고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장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소형주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떼돈을 버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소형주예요. 그 증거를 말씀드릴게요. 슈퍼리치들이 과거에 떼돈을 벌었던 기업들이 시가총액 1,000억 이상인 종목이 아니에요. 1,000억 미만 스몰캡 종목들에 모두 포진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기업들이 그 위로 올라갔겠죠. 하나투어 이런 기업들, 모두투어 이런 기업들. 과거에는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자 그러면은 제가 아까 두 가지 조건이었잖아요. 돈을 굉장히 잘 버는 성장기업, 성장기업에 투자를 했죠. 자, 성장기업들이 모두 소형주예요. 두 번째, 싼 종목,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사라. 그럼 싼 종목은 어디에 있을까요? 싼 종목 역시 소형주입니다. 왜 소형주에서 저평가가 일어나느냐? 대형주들은 저평가가 거의 안 일어나요. 자, 저평가의 원인을 볼게요. 기업의 어떤 가치를 분석하는 사람이 이 시장이 누구일까요? 기자일까요? 아니요. 기자는 받아 쓰는 사람이고요. 기자를 폄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자는 팩트를 이제 쓰는 사람인데 그 팩트를 누가 표출하냐 이거죠. 애널리스트죠. 증권사. 그러면 증권사의 애널리스트는 증권사에 어디에 속해 있냐면 법인사업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법인사업부라는 것은 이제 기관 투자자를 영업하는 곳이에요. 즉, 애널리스트는요, 기관 투자자를 위해서 리서치를 하는 기관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 리포트를 발행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이게. 근데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자, 이분들은, 이 양반들은 자금 규모가 크다 보니까 소형주를 매매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중형주,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은 자기의 최대 고객인 기관과 외국인들을 위해서 리서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주들은 리포트가 잘 안 나와요. 나온다 하더라도 조금 목표가도 없죠. 그러니까 소외되는 겁니다. 실적이 좋아져도 왜 좋아졌는지 나오지도 않고 리포트도 안 나오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실적이 좋아져도 시장에서 소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되는 겁니다. 이런 종목을 쭉쭉 파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전수조사를 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된다면은 실적 좋은 종목들을 전수조사를 해서 그 중에서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을 골라서 최상위 종목, 베스트 종목만 포트폴리오에 담습니다. 돈을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워렌 버핏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이걸 이길 수 없다는 얘기죠. 더구나 저는 소액이니까. 만약에 제가 수천억 원을 가지고 한다. 그러면 못하죠. 코스닥 종목을 시덥지 않은 종목까지 다 사야 되죠. 목적은 성장하는 기업을 싸게 살 수가 없죠. 매매가 쉬운 종목 위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개인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면 실천을 못해요. 자, 여러분들 연평균 40% 어떻습니까? 1억을 가지고 있으면은 1년 안에 1억 4천이 된다는 얘기고 2억 원을 가지고 있으면 2억 8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크죠? 괜찮죠? 근데 이걸 투자를 못 하세요. 실천을 못 해요. 왜요? 연간 40%라는 게 연간으로 보면은 달콤해 보이지만요. 일주일 기준으로 보면 0.8%에 불과합니다. 월 기준으로 보면 3.3%예요. 다른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일주일에 0.8%?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에 0.8%? 장난하냐?
이런 방 있죠. 하루에 1% 벌기. 그럼 마치 사람들이 볼 때, 오, 이건 뭐 왠지 현실적이고, 왠지 좀 욕심 없고 소소해 보이고 그러죠. 하루에 1%씩 벌기를 하게 된다면 연간 720%를 먹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현실 가능한 얘기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간 40%씩의 수익을 낼 만한 종목들은 굉장히 널려 있어요, 지금. 진짜 널려 있습니다. 진짜 알고도 있어요, 본인들이. 근데 실천을 못 하죠. 이것 때문에. 야, 내가 이거 먹으려고 주식시장에 들어왔냐? 야, 치아라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주식은요, 존리 씨가 말씀하신 게 맞아요. 철학의 문제이고, 이건 실천의 문제입니다. 그분은 철학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실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를 어금니를 꽉 물고 실천을 해야 돼요. 이걸 왜 실천을 못 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박을 노리고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이거, 아우, 지루해. 그래서, 아우, 재미없어. 야, 오늘 사서 내일 팔아가지고 3%딱 먹고 나오고, 아, 짜릿, 손맛. 자, 그런 분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돈 다 잃었습니다. 10년을 해보고 20년을 해보세요. 손에 쥐어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재미는 있겠죠. 재미는 있겠죠. 그것들은 금수저들이 하는 거고, 저같이 이제 흑수저로 나타나고 미래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래서 안 돼요. 그분들은 매매 중독에 빠지신 겁니다. 기업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의 태도와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적정 주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법을 실천합니다. 제 투자 1계명입니다. 그러면은 이 저평가 성장주 투자 수익률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투자 수익률을 제가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막 해놓고 이거 제가 수익률을 그동안 냈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면 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저한테 이제 제공한 힌트 계좌, 모의 투자 계좌 수익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이미 이제 제 홈페이지에도 이제 기재를 해놨기 때문에 네,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거 그대로 기재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뭐냐면 저희 회원분들하고 함께 우리가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해서 이 가격대에 매도를 했다라는 것을 상호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투자법이 옳다, 나쁘다 이것을 상호 이제 우리가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네, 한치의 숫자의 틀림이 하나도 없다는 걸 미리 말씀 좀 드릴게요. 와우넷 홈페이지에 오시면 됩니다. 와우넷에서 윤유석을 찾아가 보시면은 그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로그인하지 않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2022년도에 매도했던 종목의 수익률입니다. 올해 장이 안 좋았잖아요. 1분기 때. 첫 번째 매도했던 건 LIG 넥슨이고 두 번째는 이제 CJ 프레시웨이를 매도했습니다. 처음에 매수를 했는데 지난해 매수했죠. 작년 2021년도에 매수를 했는데 LIG 넥슨은 45,4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이게 실적 대비 저평가였어요. 그래서 적정 주가는 71,600원이라고 판단이 돼가지고 매도를 했고 수익률은 58% 수익을 얻었습니다. 목표가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매도한 거는 최근입니다. 한 보름 전에 매도를 했어요. 2만 원 정도에 사가지고 38,400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90%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꽤 높죠? 실적은 굉장히 앞으로 돈을 많이 벌 기업인데 굉장히 싸게 샀어요. 상승 적중률 100%고요. 평균 수익률 74%입니다. 이건 이제 2022년도고. 그러면 작년 얘기를 해볼게요. 작년에 장이 안 좋았죠? 지수가 여기서부터 시작돼가지고 계속 이러다가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결국은 지수 올라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 안에서 총 39개의 종목을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제가 따로 있고 매도한 종목만 일단 말씀 좀 드릴게요. 제일 먼저 매도한 게 이제 넷게임즈를 매도했고 이제 순차적으로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고 기업 가치 대비 싸게 사거나 실적 대비 싸게 사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매도한 게 이제 멀티캠퍼스였네요. 쭉 보시면은 전 적중률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안전해야 되고 고수익을 원하잖아요. 안전하다는 얘기는 실적 성장 대비 싸게 산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안전하게 사니까 적중률이 92%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상승 적중률이에요. 그러니까 매도했을 당시에
플러스인 상태에서 매도했냐, 마이너스의 상태에서 매도했냐. 마이너스에서 매도한 게 DNT, 요거 하나하고 캐지 모빌리언스, 이거 악재가 나왔어요, 둘 다. 도저히 보유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갑자기 추징금이 나왔고, 이거는 사업적인 약간 이슈가 있었고, 또 하나는 아예 수익률이 0%, 실적이 무너졌어요. 예, 요거 실적이 무너져가지고 세 종목을 실패를 했고 39종목에서 세 종목을 실패하고 나머지 36종목은 모두 플러스였습니다. 대부분이 목표가에 근접 도달을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58%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이건 차트 보고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예, 한 채 거짓이 없습니다. 그거는 뭐 저희 홈페이지 오시면 다 볼 수가 있으시니까. 이걸 수익률 순으로 볼까요? 제일 높은 게 389%. 이거는 2019년도에 샀어요. 2019년도에 사가지고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부터 이제 100% 넘는 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루트로닉은 이때 매도를 했는데 작년에 또 사가지고 지금 수익률 50% 이상입니다. 아마 다다음 주 되면은 한 60% 정도 수익률이 나오면 그 매도해가지고 아까 2022년도 매도 종목으로 또 나올 겁니다. TNL 매도했죠? 또 샀어요. 이 성장하는 기업을 주가가 조정받으니까 또 샀어요, 지금. TNL은 지금 수익률 마이너스인데 기대 수익률 60%입니다. 이 정도 순으로 쭉 있어요. 덕산텍 코피아는 2번 샀습니다. 좋은 기업인데 조정이 나와가지고 또 산 거죠. 실패한 종목은 3종목. 이거 평생 반복적으로 이런 식으로 자산을 증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차트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실적 증가하는 기업을 싸게 샀을 뿐인데 적중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노후자산 증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식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10억을 들고 있어도 1억밖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게 된다면 1억을 충분하게 담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것을 실천하고 있고, 네, 저희 지인들도 함께 이런 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작정주에서 오늘 제가 투자 철학을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런 철학과 이런 배경 하에 여러분들과 좋은 종목 그리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는 방송을 앞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박히듯이 이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참, 저는 투자의 기법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왜?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존하는 최고의 투자 기법이 이건데 왜 다른 투자 기법이 나오겠습니까? 오직 이것만 무게중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